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 6월 17일입니다. 오늘 언론이 보도한 뉴스 가운데 첫 번째 좀 관심가 될 분야는요. 이데일리에서 우리 그 소위를 인간하는 장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ROTC 학군 후보생인데요. 학군 후보생이 실제 임관을 했는데 계급장은 다른 거죠. 계급장은 달았는데 실제 부대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 이제 이런 그 현 실태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국방부는 ROTC 후보생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원율이 높아졌다라고 홍보에만 몰입하고 있어서 이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관 안 하는 ROTC 넘쳐나는데 국방부는 지원율 상승 홍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임관한 ROTC, 그러니까 소위계급장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대로 가지 않거나 또는 장교회기를 포기한 사람이 약 120명이 된다는 겁니다. 120명은 스스로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는 임관 시험에서 이 정도는 너무 좀 부족해가지고 임관 유예를 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인원들이 올해 그 임관 한 인원들이 ROTC가 전부 2,758명입니다. 그러니까 2,758명이 지난 6월 말 임관을 했는데 요 임관할 당시 그 약 120명 정도가 스스로 그냥 장교 임관을 이제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의 초급 간부의 어떤 그 기초를 다루는 소위 계급 장교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어쩌면 이것은 사실 군대의 위기입니다. 위기. 소위들이 오지 않으면 결국 그 이후에 중위, 대위, 소령들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갑자기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통계를 알아보니까 ROTC 장교가 2022년만 하더라도 3,560명이 임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인원들이 점점 줄기 시작해서 2024년에는 2,776명, 2025년은 결국 2,758명이 임관 시기에서 그 계급장을 달았거든요. 약 3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관 인원이 800명이 줄은 겁니다. 결국 전방 지역에 부대가 급격히 줄지 않은 이상 소위가 가야 할 자리, 보직 800여 개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ROTC만의 문제인 것이고 6사, 3사까지 합하면 결국 약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 1000명의 소위가 줄었다면 결국 1000명 정도, 1000개의 소위 보직 자리가 이제 비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사이에 군대가 부대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력이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4년 사이에 그렇게 수만 명의 병력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고 일부 언론에서 또는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일 이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군대잖아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에서 지금 소위들이 안 와서 군대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자꾸 내야 하는데 오히려 국방부는 최근 ROTC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마치 회복된 것처럼 극복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어나 봐야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그리고 지원자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ROTC 후보생을 하겠다라고 지원서는 주변 사람들이 권유해서 쓸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ROTC 후보생 그 제복을 진짜 입느냐,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입는 거죠. 그리고 설령 3학년 때 입었을지라도 4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진짜 군인의 일을 소위기를 택할 것인가,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서를 많이 받았다는 걸 가지고 그 숫자만을 가지고 ROTC에 대한 지원들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OTC 후보생의 숫자의 증가는
지원사회가 늘어난 것으로만 따지면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인간하는 장교, 최종적으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야전 부대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숫자의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2대1 기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임관하는 그 장교들의 수준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ROTC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도 낮춰주고 해서 뭐 이런 굉장히 그 장교가 되는 문턱을 낮춰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교가 되는 문턱을 낮춰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준을 낮추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너무 수준에 안 맞는 인원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과연 소위로서 야전 부대에 가서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가, 그 커트라인에 또 걸리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숫자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너무 일희 또는 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군에 소위계급장을 달고 들어온 젊은이들이 장교로서 소위로서 좀 더 사명감 가지고 자부심 있게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라고 아우성쳐야 것은 어딥니까? 바로 군대죠, 군대. 바로 군대가 직접적으로 큰 지금 상처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아프다고 자꾸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내야지만이 주변에서도 치료를 하고 약을 주고 여러 가지 대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너무 숨기지 말고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대신 군에 더 많은 우수한 장교들을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ROTC, 3, 4관학교, 6, 4 출신을 가릴 것 없이 더 훌륭한 장교, 더 국가관이 투철한 장교, 더 충성심이 투철한 장교, 부하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장교가 오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핵심이고 결국 대한민국 나라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보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또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그 언론사에서는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 대부분 드론의 파괴, 제목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드론이 지금 현대 전쟁에서 새로운 핵심 그 액터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드론이 날아다니는 포탄의 역할도 하고 날아다니는 감시 레이더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드론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인칭 드론, FP 드론은 직접적으로 타격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약간 만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그 위력을 발휘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투에서도 또 드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드론이 분명히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진 것은 맞고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론이 반드시 이 전장에서 늘 강자로 존재할 것이냐, 그거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관총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포병이 등장하면서도 바뀐 적이 있죠. 그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할 때마다 그 무기체계가 전장의 그 주도권을 갖게 됐지만 그 주도권은 그리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무기체계가 나오면 그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상대편의 무기체계가 등장하기 때문인 거죠. 드론 같은 경우 드론이 등장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역할이 커지는 게 무엇입니까? 흔히 대드론 또는 안티드론 체계죠. 날아다니는 드론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해서, 그러니까 하드킬이라는 개념인데요. 직접 드론을 무력화시켜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소프트킬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밍을 하거나 또는 고주파 빔을 발사해서 또는 그 기타 여러 가지 그 드론의 그 내부 시스템을 혼란시켜 가지고 드론이 정상적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부분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의 역할이 커진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론의 모든 무기 체계들이 드론이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먹잇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드론에 대해서 역공격,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흔히 그 드론이 전차를 공격할 때 그 전차가 드론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철망 같은 것을 씌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1차적으로는 필요하죠. 직접적으로 드론이 1인칭 자폭 드론이 전차를 타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만 폭발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외부에 철망을 씌우는 뭐 안티 장갑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날아오는 드론을 전차가 즉각적으로 인지해서 그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안티 드론 시스템 또는 우리가 전차가 가지고 있는 그 능동 방어 체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전차에게 드론이 접근하는 것도 지금은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드론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시대도 아마 머지않아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무기 체계가 등장했을 때 그 무기 체계가 물론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상대할 수 있는 다른 무기 체계들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반드시 그 어떤 하나의 강한 무기 체계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머지않아 그 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안티 무기 체계가 등장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드론이나 그 드론의 어떤 공격, 1인칭 자폭 드론에 대한 공격에 대한 그 대비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K2 전차 또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이런 장비들은 전부 아무런 그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북한의 전차나 자주포하고 직접 교전을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드론이 우리 전차나 자주포한테 공격을 가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위험을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직은 좀 준비가 덜한 상태죠.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만약에 지금 투입했다고 쳐보죠. 우리 전차와 자주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드론의 그 밥이 될 겁니다. 자폭 드론의 밥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얼마 전 북한이 김정은이 그 특수작전 부대를 방문하고 군사시설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전차들도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철망으로 뒤집어 씌워 있거나 또는 드론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특수작전 병사들이 그 위장복을 입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의 공격에 대한 드론의 감시나 또는 1인칭 자폭 드론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군도 아마 그런 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도입하거나 또는 전술적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전투에 상당히 적응이 됐습니다. 그 실전 경험을 언젠가는 아니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군을 향해서 한번 휘두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적시적 대응을 하려면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드론에 대해서 자폭 드론을 외부에서 도입하거나 국내 기업에서 드론을 구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드론과 더불어 안티 드론, 대드론 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드론보다는 안티 드론이 더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무기 체계가 발전하게 되면 그 무기 체계의 위력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전장을 끝내는 마지막 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새로운 무기 체계들이 부단히 개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과연 다음 무기 체계를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직면하는 위협에 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전쟁은
늘 기술의 변화, 특히 이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한히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전쟁에서 패배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벌써 이제 한 4일째인가요?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공격 또는 이란의 반격이 지속되고 있죠.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 공군 전투기를 활용해서 확인한 그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은 지대지 미사일 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심지어 민간시설, 오늘 아침은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의 최대 정유소 시설, 하이파 정유소를 파괴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SNS에 이스라엘군이 테헤란을 지속적으로 공습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모두 즉시 떠나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이란이 핵 합의에 서명을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그거는 정말 실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했죠. 이란은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미국도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란은 좀 더 이스라엘의 공격 아래에서 더 생각을 해보고 빨리 선택해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쪽으로 빨리 마음을 결정해라 라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즉시 테헤란을 탈출하라. 여기에서 에브리온, 모든 사람들은 이란에 있는 미국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테헤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어쨌건 테헤란 지역에 계속적으로 공습이 가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그 전쟁 상황 때문에 국내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뉴욕 시장은 이란이 그 평화를 희망한다는 또는 미국에게 휴전을 중지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것, 휴전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방산기업 주가들은 전쟁 때문에 오르고 있지만 미국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 상황 또는 뭐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제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서로 이제 엇갈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의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개장 전 여러 가지 호가 상황에서는 거의 방산 관련 기업 대부분 주가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장되고 난 이후에도 보니까 역시 그 현재 시간이 9시 30분 경인데 우리는 대부분 방산기업 주가들이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약 11,000원, LIG 넥스원이 13,0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9,000원. 오늘은 하나오션만, 어제는 하나오션이 좀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오션만 현재 5,200원 해서 약 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이 많이 올렸죠. 하나 시스템이 어제 오르는 것도 왜 올랐을까라고 봤는데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뭔가 뉴스가 있으니까 오른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이 노스트롭 그루먼하고 협약을 해서 앞으로 대공 방어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하나 시스템이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아마 어제 주가가 특별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사실
납득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역사적인 주가에 도달했죠. HD현대중공업 50만 원을 앞두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드디어 50만 원 클럽에 도달했습니다. 풍산도 10만 원대에 안착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1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현대로템도 이제 20만 원대를 노리고 있죠. 모든 종목들이 이제 뭐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인데요. 과연 이제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첫째는 정부가 이런 방산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내놓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우리 무기체계를 계약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겠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방산기업, 주로 이제 ADD와 함께 이제 협력해야 될 텐데요. 더 좋은 기술을, 더 탁월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사실 방산기업들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ADD나 또는 방산기업들이 서로 힘을 협력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기술들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첨단의 기술들을 만들어내는데 더 우수한 인력,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6월 17일 뉴스 브리핑 밀리핑, 여러분의 아침을 시작하는데 오늘 국방방사는 이러한 뉴스들이 오늘 있었구나 라는 그런 커피 한 잔 마시는 느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